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수많은 통합 돌봄 사업 그리고 학교에서의 PBS 등으로 해서 많이 바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도 많이 만나고 현장의 선생님들도 많이 만났던 것 같은데요. 이제 조금 제가 여유가 있는 만큼 영상을 몇 개 더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제가 작년에 컨설팅을 다니면서 여러가지 중재법 그리고 다른 데서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물어보신 부분들,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간추려 가지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팩스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팩스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언어 발달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팩스는 그림 교환이기 때문에 언어 발달을 저해한다, 그리고 팩스를 사용하면 오히려 언어 발달에 지연을 보이든지 아니면 오히려 그림으로만 소통하려고 하지 않겠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ABA 관점에서 보면 근거 기반에 의해서 이걸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팩스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지만은 우선 첫 시간으로 팩스가 정말로, 그러면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 무발화 아이들, 때로는 언어가 잘 나오지만은 대화까지 이어지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성인에도 많이 씁니다.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이라고 해서 AAC적인 접근이 있지만은 팩스를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팩스가 정말 근거 기반이며 실제 사용하면 그것이 실제 의사소통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에서는 제가 이제 팩스의 정의와 핵심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제 자료에도 있기는 하지만요, 오늘 다시 한번 이게 정말로 근거 기반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여기서 강조한 거는 자발적 소통을 위한 AAC의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완대체 의사소통 체제라고 해서 AAC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AAC가 상당히 이제 우리가 단순 언어장애, 그리고 이제 내변변 장애, 지체장애, 뭐 청각장애, 시각장애 분들도 많이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발달장애 영역, 특히 이제 지적장애한테도 많이 쓰긴 하지만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위해서 좀 개발된 것이 제가 팩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AAC의 하위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AAC가 조금 포괄적인 내용이면은 팩스는 그 하위 영역인데, AAC도 연습과 훈련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팩스도 그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 단계가 당연히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 팩스에서 더 강조해야 되는 거는요, 의사소통의 주도성이라는 걸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의사소통의 주도성을 우리가 기존의 치료나 부모님들이 한 번씩 아이들한테 언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식들을 보면요, 그 주도성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교사, 치료사, 부모한테 있더라고요. 그게 참 안타까운 면이거든요. 우리가 언어라는 거는요, 내가 필요할 때 하는 겁니다. 이제 들어서 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사회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오다 보면은 들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상황에서 내가 이런 대답을 해야지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인지적인 면하고도 영향이 많이 있고요. 하지만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어린 아이들이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울음소리거든요. 울음소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지금 기저귀에다가 실을 했다, 변을 했다. 때로는 나는 배가 고프니까 나에게 젖병, 분유를 달라, 안 그럼 젖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나는 지금 너무 잠이 오고 있다, 그리고 나를 지금 불안하니까 나를 좀 안아달라, 이런 식으로 울음을 터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불편함이나 내가 요구하는 걸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울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반응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일 때 주도성이 분명히 아이들한테 있는데 우리가 반응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물어보면은 주세요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렇게 해야지, 너 이렇게 해야지라고 뭔가 수동적인, 이게 주도성은 다른 성인이나 안 그러면 치료사 선생님이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은 뭔가 거기에 반응하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언어가 나오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냥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그냥 대답만 하는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대답하고 나서 이어지지가 않죠.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이게 너무 강해져 버리면 처음 시도하는 대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발어 이전에 발화 자체가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물어보기 이전에 다 해줘버리는 버릇들. 부모님들이 너 이거 불편하게 다 해줘버리고,
이 정도는 뭔가 표현을 해야 해줘야 되는데 이거 해줘야지 이거 해줘야지 하면서 모든 걸 다 해주다 보면은 그러한 의사소통에 대한 동기가 약해지다 보니까 주도성이 아예 없게 돼버리고 그리고 언어 발달에도 엄청난 제한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이전의 단계의 아동을 위한 기능적인 접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가 나오지 않을 때는 성인한테도 쓸 수 있고요. 학령기에도 쓸 수 있고요. 때로는 어린 영유아에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은요, 우리가 볼 때는 언어라는 개념, 뭐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패러다임, 안 그러면 지금 철학적인 내용으로 좀 보자 이거예요. 그냥 언어라고 할 때는 발화, 그리고 언어의 형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꼭 그런 건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의사소통, 이게 우리가 특수교육법에서는 언어장애가 의사소통 장애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아직도 언어장애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뭐 교육법 기준으로 해서 왜 언어장애로 놔두지 왜 의사소통 장애라고 했느냐라고 하면요. 큰 결은 비슷한데 조금 더 소통이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자라는 겁니다. 언어가 구조적인 게 있거든요. 조음, 이게 발음을 정확하게 하느냐, 말 발음증, 뭐 안 그러면 말 더듬 해가지고 우리가 말을 더듬느냐, 말을 너무 빠르게 하느냐, 안 그러면 말을 너무 느리게 하느냐, 때로는 음성이 너무 탁하느냐,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면이 있는데 이것보다는 기능적인 거, 이제 우리가 구문론, 의미론, 화용론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이 되고 그 상황에서 적절하게 내가 주도성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으려면요. 이 처음부터 언어를 배울 때 이 의사소통의 주도성이라는 걸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회적 상호작용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대화가 안 나올까? 그럼 기존에 우리가 어떻게 언어를 가르쳐 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성을 넘겨야 된다는 뜻이고요. 물리적 단서 없이 스스로 요구하기를 습득해야 됩니다. 항상 이거 주세요 해봐, 이거 해봐, 엄마 입 봐봐, 이거 해봐. 안 그러면은 스스로 뭔가 요구하러 오려고 하면 그걸 숨겨버리고 이거 말해야 줄 거야 라고 이렇게 합니다. 뭔가 우리가 단서에 되어 있죠. 제가 코로나 시기 때 언어에 대해서 수업을 하다가 마스크를 다 쓰게 됐잖아요. 그때 마스크를 쓰니까 그때부터는 대답을 이게 말 자체를 안 하는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항상 입모양을 보고 어떠한 단서를 보고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버릇이 됐다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밥을 먹는 걸 배웠는데 치료실에서 열심히 밥 먹는 걸 배웠대요. 학교에서는 밥을 잘 먹지 않아 가지고 치료실에서 연습을 했는데 치료실에서는 잘 먹는답니다. 근데 학교에 가니까 안 먹는다고 해요. 또 치료실에 가니까 잘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학교에 가 또 안 먹는다고 해요. 치료사 선생님하고 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밥을 받았는데 실제로 밥을 먹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치료사 선생님이 밥 먹자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뭘까요? 항상 수동적이고 뭔가 단서, 안 그러면 뭔가 시그널 같은 것이 있을 때만 그 행동을 수행해 왔고 이게 언어로까지 파급이 돼버리면은 물어보면은 대답을 하는, 그러니까 스스로의 자발성에 그리고 의사소통의 주도성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중재의 한계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성인이 질문을 합니다. 이게 뭐야? 그러면 수동적인 대답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이고 어머니 오늘 아이가 100가지 단어를 했어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이런 말까지 했어요. 거기에서 정말로 아동이 자발적 동기를 가지고 한 게 몇 가지가 있을까요? 그냥 물어보면 대답하는 정도. 그것도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정말로 이제 나의 주도성에 의한 자발에 의한 언어였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팩스는 이 기존의 중재하고의 이 차이를 두자 이거예요. 시작과 개시하는 느낌입니다. 이 시작과 개시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아동이 직접 한다는 겁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한다는 거예요. 질문이나 지시를 가지고 뭔가 우리가 원하는 걸 이끌어내려기보다는요.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타인에게 접근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동기가 필요한 겁니다. 강아지가 필요하고 동기가 필요하면요. 스스로 접근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 보면은 행동중재라는 명목하에 안 그러면은 여러가지 오히려 동기부여라는 명목하에 이걸 차단하고 있지 않은지, 안 그럼 발달이 느리다고 해서 다 해줌으로 해가지고 스스로가 시작하고 개시할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은 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목표가 자발적인 소통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팩스의 단계가 있는데 그 1단계에서도 이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당신 말 아니냐, 뭐 다른 방법도 많은데 왜 꼭 팩스를 해야 되느냐, 팩스가 난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뭐 동물치료, 음악치료, 뭐 최근에는 다양한 치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느냐. 결국에는 다른 데 보니까 실제로 거기 입증된 것이 한두 군데 몇 사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례에 검증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약물이라는 것이 하나 나오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약이 개발됐다고 하면요, 최소 5년, 조금 길면요 10년에서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 사이에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확립을 해야 됩니다. 뭐 동물 실험, 사람에 대한 임상 실험, 임상 1, 2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쓰는 방법들은 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러한 검증된 부분들을 우리는 파고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나왔다, 이거 괜찮다더라,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팩스 또한 오랫동안 과학적 근거와 중재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국립자폐센터라고 하면 NAC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폐연구소의 MPDC 하고요. 팩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왜 자폐가 많이 나오느냐, 처음에 팩스에 대해서 이제 입증하고 검증하기 시작한 것도요,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을 교육하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만 쓰는 건 아닙니다. 일반 아이들도 언어가 지연될 때 쓸 수 있고요, 지적 장애에 쓸 수 있고요, 다양한 영역에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성인 발달 장애인한테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과학적 근거를 갖췄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확립된 중재다. 이건 뭘까요? 중재로서 이게 뭔가가 근거가 확립되어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공식 지정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팩스를 통해 가지고 원활하게 교육을 꾸준히 진행을 하면요, 자발적인 요구를 하는 성공률이 90%에 가깝게 나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사소통의 이제 빈도의 유의미한 변화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중재하기 전에는 이제 그냥 언어가 아니라 자발적 요구에 여기 집중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팩스를 계속할 때 자발적이라는 부분, 주도성이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15% 정도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이 팩스의 3단계를 완료하게 되면요, 6단계까지 있거든요. 3단계를 완료하게 되면은 65% 정도의 자발적 요구가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팩스 4단계를 완료하게 되면은 88% 정도가 이렇게 스스로 자발적 요구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죠. 솔직히 저는 그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15%인데 1단계, 2단계만 해도 한 50%까지는 가능하다. 이거는 저의 추정입니다. 지금 나오는 데이터하고는 별개로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정말 1단계하고 2단계만 원활하게 잘 돼도요, 스스로의 자발성, 그러니까 말을 스스로 시작하려는 하는 자발어의 빈도가 많이 늘더라고요. 오히려 그전에는 자발어의 기준이 거의 나타나지 않던, 안 그러면 행동으로만 했던 이런 이제 당사자들이 오히려 이런 팩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소통의 개념을 넣다 보니까 나의 요구나 나의 불편함이 내가 굳이 도전 행동을 안 해도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라는 것을 터득하고 나면요, 당연히 도전 행동이 줄어들고 내가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팩스가 저는 현장에서 중재할 때 우리가 대체행동 중재 이런 영역에서 많이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평소에 꾸준히 연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팩스를 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시는데 시간은 내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팩스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요, 6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뭐 팩스는 따로 뭐 수료하는 과정도 있기는 하는데요, 굳이 뭐 그런 수료 과정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팩스에 대한 자료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나서 제가 말하는 유의점 있잖아요,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팩스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다른 케이스를 조금 봤는데요, 정말 자발성에 대한 유의성을 하지 않고 팩스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팩스는 그냥 우리가 하는 기존의 치료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팩스의 이런 오히려 철학적이고 근거적이고 자발성을 중요시하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신경 쓰면서 나머지는 그 스킬로서 이렇게 잡아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몇 단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체계적으로 6단계를 잘했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 단계가 있어요. 소통의 기반 우리 3단계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까 뭐 3단계부터 이제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자발어에 대한 부분이 많이 올라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 단계, 자, 이 단계들에 대해서 한 개 한 개 제가 이후에 영상으로 다 설명하고 영상 제작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교환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행동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아니라 당장 언어가 나오지 않는데 언어로 교환이 안 된다 하더라도 뭔가 대체적으로 교환을 하는 방법을 먼저 익혀야 돼요. 아이들이 응애 응애 하고 응응 아아 하면서
이후에 거기에는 다양한 의미들이 있어요. 이거 줘, 이거 안 할 거야, 이거 놔주세요 라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거든요. 우리가 맨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보통 있는데 여기에서 언어가 입혀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거 주세요, 사과, 아빠, 엄마 이걸 배우진 않았어요. 기능을 입히고 나서 언어가 들어온 것이지 언어가 있고 나서 기능이 입혀지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환이라는 기능을 먼저 익히셔야 돼요. 언어를 먼저 익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환을 먼저 익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 도움을 통해서 그림을 짚어가지고 파트너라고 하는데 뒤에 이제 신체적 초친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뭐 선생님, 안 그러면 보조 인력 해서 아동하고 이렇게 교육을 해가지고 교환의 개념을 신체적 초크, 뭐 페이드아웃 시켜가지고 점점 해 나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2단계가 거리와 뭐 지속성이라고 하는데 끈기입니다. 앉아서만 그냥 진행되었던 이 부분들이 여기까지는 이제 그림 카드는 하나만 진행을 하거든요. 이제 조금 멀리 있더라도 뭐 파트너가 멀리 있거나 안 그러면 장소가 다른 데로 가거나 뭐 그림판이 멀리 있거나 좋아하는 것이 약간 멀리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다양한 변화를 줘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단순히 앉아서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에서 조금 이동을 하면서 이런 교환이 가능한지를 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했듯이 이 1단계와 2단계 정도만 되더라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DTT 교육으로 넘어가도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팩스 3단계, 4단계, 뭐 많으면 5단계까지, 6단계까지 해봐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3단계가 변별입니다. 이제는 왜 변별이 들어가느냐. 기존에는 카드가 하나만 들어갔다가요. 이제는 2개 이렇게 이상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뭘까요? 2개 중에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되는구나. 보여지는 거는 하나인데 나에게 그림 카드는 2개이기 때문에 2개 중에 선택을 변별을 해서 줘야 내가 실행이 되는구나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변별적인 능력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뭐 강아지와 뭐 비강아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강아지와 강아지, 비강아지와 비강아지 이렇게 해가지고 3단계 A하고 B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것도 이후에 영상을 보시면 잘 아실 거고요. 이러한 단계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화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구문 확장되고 사회적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4단계가 이제는 변별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앞에 부분은요. 여기서 이제 문장으로 되는 겁니다. 문장으로. 근데 우리는 보면은 처음에 하는 것이 문장을 가리키려고 해요. 이제 4단계가 되면 문장을 하는데 그 전에 문장을 가리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잘못된 기존의 교육 방법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탕 주세요. 이게 사탕이라고 변별했던 부분들을 이제 사탕 주세요를 완성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안 그러면 뭐 과자 주세요. 뭐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 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4단계도 A, B가 있는데요. B 되면은 큰 사탕 주세요. 작은 사탕 주세요. 뭐 빨간색 사탕 주세요. 빨간색 장난감 주세요. 이런 식으로 오토클리틱이 들어가는 개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4단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문장의 능력까지가 좀 가르쳐지게 되면요. 솔직히 말하면 기본적인 단단어가 올라올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언어의 구조적인, 안 그러면 그냥 발성을 낼 수 있는 능력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의 단어가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도 문장으로 하는 거와 같이 하셔도 괜찮아요. 이게 언어가 나온다고 해서 이제 문장 안 해도 되겠네 이게 아니고요. 언어가 나오더라도 이 의미를 더 알아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팩스를 하면서 단어를 해도 더 좋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단어의 기능성을 더 입힐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장을 통해서 하게 되면 자바라의 기준이 훨씬 많이 올라오게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5단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는 겁니다. 뭐 줄까? 그래서 타인의 질문에 대해서 적절한 그림 카드로 이제 대답하는 거거든요.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처음에 대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소통이 어느 정도의 자바라가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들어도 대답을 하고 대답하는 거 다시 들을 수 있고 이런 개념들이 오는 겁니다. 이제 인트라바블의 개념들이 조금씩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전에 먼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6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구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이제 텍스트의 개념들, 문장으로 있는 텍스트의 개념들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보여요, 뭐 소리가 들려요, 이런 식으로 주변을 탐색하고 이런 자연적인 환경에 대해서 나의 소통이나 나의 의견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6단계까지 되면은 이제 언어가 상당히 괜찮은 단계로 오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6단계까지 되면요, 언어까지 구조적인 언어만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은 이제 팩스를 넘어서서 그냥 언어만 교육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구호받다라고 언어적 성과 추이를 다시 한번 더 보시면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천천히 올라오다가 3단계 이후 4단계가 되면서 이게 확장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뭐 5단계, 6단계, 4단계 통관 이후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정도 언어가 올라온 단계이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특별히 잠재력의 제한점을 많이 보이지 않는 아이. 이 말은 뭐냐면요. 너무 잠재력이 제한적인데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서 4단계까지 겨우 왔다라는 경우에서는 여기에서도 조금 제한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극을 덜 받고 그리고 잠재력은 조금 더 충분히 있는데 4단계가 자극을 받지 못해서 늦게 올려온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이후에 언어의 발달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요. 1단계, 2단계 하고 나서 3단계 과정에서도요. 어느 정도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언어라는 게 그게 있거든요. 조금씩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하게 내가 여기서 소통의 개념들, 변별의 개념들, 모방의 개념들, 특정한 이런 단계들을 밟아 나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과정을 익히게 되면요. 갑자기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보시면 우리가 구어 동시 발생이라고 현상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했죠. 아까 4단계부터는 제가 언어가 같이 올라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팩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팩스는 언어 발달을 방해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구어로 나가기 위한 의사소통의 징검다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징검다리가 뭡니까? 바로 건널 수 없는 것을 뭔가 단계를 줘가지고 내가 거기까지 가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의 언어도 이 징검다리입니다. 갑자기 한 번에 발화를 바라는 것보다는요. 뭐 아무래도 발달이 느리거나 이렇다 보면은 그걸 바랄 수도 있겠죠. 때로는 이제 자폐성 장애는 발화는 빨리 나올 때도 때로는 있어요. 고기능 자폐 같은 경우에 대화가 되지 않을 때도 계속 말을 많이 시킴으로 해가지고 이거 늘리려고 하는데 꼭 그게 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디가 부족한지 어떤 징검다리의 연결이 필요한지를 항상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남는 1월, 2월에는요, 이러한 영상들을 조금 올려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이제 선생님들, 부모님들의 그 궁금증을 제가 조금씩 넣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목표가 이 팩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저의 이제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가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세하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올리는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